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 23년도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혼돈의 시장인데,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때마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3년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가게 되면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목차를 보게 되면은 22년 주택시장 진단과 23년 전망 등등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하기에 너무 양이 많고 오늘은 22년도 주택시장 진단, 그 다음에 23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주택시장 진단 그리고 23년 전망이에요. 주택가격 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전환, 경착륙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정부가 지금 경착륙 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있고요. 그런데 금리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미국 금리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더 올릴 거라는 얘기가 소문이 도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감안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연착륙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22년도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1.8%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게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2013년도 9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월 달에 맞이하고 2009, 10, 11, 12년도에는 계속 하락을 했고요. 2013년도 9월을 최저점으로 찍고 나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2012년에서 2022년 10년 만에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9년 동안은 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긴 폭으로 역대 최고로 가장 길게 상승했던 구간이긴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한 6년 6개월 정도 그때가 이제 최장 기간이 상승을 하고 보합을 하건 조정을 받곤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상승을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에 좀 충실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노란색이 22년인데요. 광주가 2%, 그 다음에 기타 지방이 0.6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가격이 오르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한 그런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그래서도 보듯이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모든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좀 덜 빠지고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하락한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1년 평균으로는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뿐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상 전국이 다 마이너스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수도권의 5개 광역시보다 하락폭이 더 컸고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지금 큰일 났죠. 대구, 대전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년도, 21년도 미쳤죠. 완전히 미쳤다가 22년, 23년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1년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21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 경기 하락 추진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21년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0.5% 기준금리였는데 거기서부터 0.25% 올리면서 0.75,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올리면서 22년 1월 달부터 23년 1월까지 1년 구간 동안 8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빅스텝 한 번 포함하니까 한 2.25%포인트가 1년 만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그 금리 인상이 됐었죠.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도 지금 속도보다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빠른 속도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게 실물 경기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건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는 맞는데 당연히 인상하겠다 예상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고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매매 거래량은 21년도 9월을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을 했고요.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21년 8월 달에 금리 인상 딱 하자마자 감소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하죠. 그리고 22년 대비 약 50% 감소를 했고요. 22년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거고 22년 7월 이후에는 월 평균 거래량이 33,000원인데 직전 5년간의 월 평균 거래량이 82,000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반도 안 되죠? 40%. 그러니까 22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거래량은 정말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없었냐? 그 직전 5개년도 평균부의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건 왜 그러느냐?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가격 하락 우려 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22년 하반기. 그런데 그런 수요자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매도자는 그래도 뭐 회복하겠지. 당연히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각자 하잖아요. 매수자는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매도자는 이 정도 금액이나 더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 눈치 보기 싸움을 하다가 거래가 일단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런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 희망 가격에 대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2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죠. 21년은 뭐 장난이었고 이제 올리겠다라고 했었고 22년부터 파파파파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게 되고 버티던 매도자들 중에 꼭 팔아야 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급매로 던지면서 그런 것 위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가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거래는 소위 급매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 그러니까 급한 매도자 몇몇 분들이 이 금액이 팔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파는 거고, 대다수의 매도자들은 난 아직은 그 금액이 안 팔아 하면서 매수자도 안 사고 매도자도 안 파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주택 매매 거래량과 증감률 추이인데 비수도권이 이제 회색이고요. 수도권이 노란색인데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매 거래량의 증감률도 지금 22년도가 노란색이거든요. 21년도도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 20년, 19년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21년 9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22년은 21년에 비해서도 노란색 한참 거래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국 평균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5개 광역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매매시장 하락과 맞물려 전세가격도 하락합니다. 자,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매매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매수자들이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들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매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시장으로, 임차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시장이 죽어버리게 되면 전세시장이 좀 호황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매매와 전세가 모두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 전세로 들어가지 않느냐?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니까 이자 부담이 돼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거의 7, 8년 가까이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를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아니,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렇게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이러면서 아무도 월세를 안 찾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현저히 낮아져 있었죠. 전세 가격은 이렇게 높아져 있었고, 왜냐면 전세는 가격이 높아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저금리니까 싸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너무 부담되기 시작한 거죠. 월세는 저렴하죠. 그러니까 다 일로 몰리는 겁니다. 야, 이자 내느니 월세 내는 게 훨씬 싸. 이러면서 가격이 쭉 전세 내려가고 월세는 쭉 올라갑니다.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해지거나 월세가 살짝 높아진 형태가 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비싸서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월세는 쭉 올라서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전세를 구하나 월세를 구하나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커진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한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 시장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호황, 그러니까 2013년 9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뭐 몇 개월은 그렇다 치고 2014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쭉 상승 패턴 올라갔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어요. 14, 15, 16에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18, 19, 20년 그때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지만 어쨌든 그때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매시장이 호황이었던 것 같아. 대조적으로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해 왔으며 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필드에서 봤을 때는 이때 전세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 전에는 전세가 비율이 거의 50% 내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이때는 전세가율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70% 상회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전세 가격이 그때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가율이 더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 상승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세 시장도 굉장히 높아졌고 매매가도 굉장히 매매가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물론 여기서 안정세라고 표현한 게 2019년도, 20년도에 우리 임대차 3법 나오면서 20년, 21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세 시장이.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안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문구만 읽어보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14년도에서 17년도, 17년도까지도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매매보다 더 가파르게 우상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주택가격 그 변동률 먼저 보게 되면은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19년도 이후 확연하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고 나서 훅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사실은 이게 뭐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그런 차원의 논의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나쁜 법은 아니죠.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 건데 대단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인은 굉장히 좀 사실은 짜증나요. 왜냐하면 2년 뒤에 계약을 강제로 5% 인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왕창 받겠어. 이러면서 금액이 확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대처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실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현재 야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 정말 급하게 강행 처리를 했었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임대인들이 2년 뒤에 5%밖에 못 올려 전세금이 이렇게 올라가도 억울하니까 지금 나 왕창 받겠어. 근데 임차인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요? 그럼 나 그거 안 들어가요. 다른 거 갈래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주택, 예를 들어서 공급량을 충분히 뭐 공공 임대를 놓든 뭐든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은 저 임차인 임대인 갑자기 높게 부르니까 나 안 들어갈래. 그럼 이거 들어갈래. 하면은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다른 거 들어갈 거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 임대인이 공급하는 저 전세 아니고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빵 해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 전 정부의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세 금액을 끌어올린 겁니다. 임대차 3법이 끌어올린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행 시기라든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2022년 전세 가격이 2.5% 하락했고요. 수도권의 비수도권에 비해서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특징은 전세 시장에서 나타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임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5%로 11.3% 육박. 그러니까 20년도 40.5니까 6대4 비율로 전세가 많았으나 지금은 사실상 거의 5대5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단독주택이나 빌라피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 비중 60% 육박하고 있고요. 최근 기사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58,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다시 전세가 좀 우위에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기준금리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금리를 뭐 은행권 압박하게 되면서 정부가 금리를 내려버렸죠. 어거지로. 예, 뭐 지금 은행들 막 성과급 잔치한다고 막 돈 엄청 버니까 야 니네 그러지 마. 금리 내려. 이러면서 대출금리 좀 낮춰졌죠. 네, 그러면서 야 예전보다 좀 금리가 낮아졌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 좀 받아야지. 이런 수요가 좀 생기게 되면서 전세 쪽으로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월세가 지금 월세 전세 비교하게 되면 월세가 더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빌라나 뭐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월세의 비중이 여긴 60%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낄 때는 거의 7대3 수준으로 월세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라든가 빌라하기라든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나타났던 그런 중요 키워드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분명히 더 비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세를 좀 금리 낮춰줬기 때문에 월세 많이 올라가서 한 10만원, 20만원 월세가 더 비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안 들어가고 알면서도 주거비가 더 크다는 걸 알면서도 월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세 들어갔다가 괜히 전세 사기 당하거나 나중에 돈을 못 빼거나 이런 어떤 불상사를 당할까봐 아예 1, 20만 원 더 내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있자 라는 심리가 아직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월세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짐과 동시에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빠르게 전환이 되게 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월세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금리의 변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얼마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른 거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전세가 상승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오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오면 그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일시적 반등이 이게 다시 상승 턴으로 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전 솔직히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전세가율은 아직 낮아요. 전세로 지금 5대5에서 6대4로 전세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 들어간 거지 전세가율이 높아진 현황은 아니거든요. 전세가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 55%였다가 지금 51%에서 남짓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51% 남짓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거래량도 보겠습니다만 거래량과 더불어서 전세가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못 보이고 있다. 55%, 51% 떨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미미한 수준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상승턴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거시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지금 당장 빨리라도 투자해야 될 지역이 벌써 생겨났습니다. 예, 그런 지역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에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증가했고요. 22년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 전환 가속화. 대출금리 상승률에 비해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월세보다 대출이 대부담스러운 상황. 이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월세 비중의 추이가 전체적으로 봐도 52%, 그 전에 40%였다가 12%포인트 올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3%, 그 다음에 비아파트 같은 건 거의 60%의 월세 비중 추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랐죠.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민간 분양은 경기 침체로 지연. 여러분이 시행업자입니다. 공급자예요. 지금 분양하게 되면 하나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쓸 것이고, 공공 부분도 당연히 뭐 공공이라고 돈을 안 벌어야 됩니까? 공공도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 분양은 지금처럼 안 되게 되면요, 아무도 분양을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땅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하게 되면 그때 잘 팔리는데, 굳이 지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분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에 그냥 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멈출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 잠깐 스톱해, 다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어떤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 파도처럼 요동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일정하면 공급도 일정하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막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미친 듯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막 있을 때는 공급하는 사람 다 돈을 벌죠. 막 올리다가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 수요가. 경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공급을 쭉 하는 거예요. 일단 짓기 시작하면 3년 걸리니까 지금 호황이야, 빨리 지어 했는데 그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공급이 초과가 돼버리죠,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던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요. 쭉쭉쭉쭉 내려가, 가격이. 그럼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죠. 어느 순간 야 이거 너무 지금 저렴한 것 같은데, 야 예전에 한 4, 5년 전 금액보다 더 싸네, 이러면서 수요가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경기 침체니까 공급자들은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확 몰리게 되면서 이제 미분양이 싹 털리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야야야 지금 분위기 좋아, 빨리 공급해야지. 공급해도 3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쫙 올라가고, 요동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민간은 어쩔 수 없죠. 돈 벌 수 있을 때 막 공급했다가 돈이 안 벌리는 경기 침체 상황일 때는 아무도 안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숫자 조절을 못 합니다. 수요에 맞춰서 조절을 못 해요. 그거를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정부가 해줘야 되고 공공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은 분양 시기에 조정을 하되, 당연히 해야겠죠. 하되 민간 분양처럼 그냥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그게 아니라 매년 적절한 수준은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그동안의 정부들은 전부 다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좀 제대로 해주길 좀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공급을 하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또 확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만이라도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70만 원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은 조정을 하되 꾸준하게 매년 적절한 수준의 공급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택 분양의 물량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죠. 계획인데 23년도부터 27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이 노란색인데요. 수도권에서는 158만원, 서울 50만원인데, 서울 50만원가 이제 5년 동안 하는 건데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서 이거를 달성하게 되면 정말 제가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되길 바라나, 뭐 안 되는 바람이 이러는 게 아니라 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부닥칠 수밖에 없다. 서울이 가장 크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쓱 밀고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칠 것들이 많기 때문에 5년 동안 50만 원 공급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보다 미분양 이슈가 향후 주요 현안으로 부각.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죠? 그런데 지금은 미분양이 난리죠. 키워드가. 이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계대출에 대한 추이를 보면 지금 0.27,
가계대출 0.27, 주택담보대출이 0.14%,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할, 금융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역별 미분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기준으로 지금 7만 6천 호, 7만 5천 몇백 호 정도가 전국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현황이에요. 서울도 지금 996호가 있습니다. 서울이 1000호 정도 되는 거죠. 서울은 미분양이 1000개밖에 안 됩니까? 서울은 원래 2개, 3개, 뭐 5개, 요 정도의 미분양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잔금을 못 치는 현상이 생겼다든지 등기가 안 치러지는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사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제로죠, 제로. 사실상 제로인 곳이 서울인데 지금 1000개나 쌓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동산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한 8,000원 정도, 경기권이 한 8,000원 정도 되고 인천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보다는 조금 더 그 후에 나타난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대구가 한 13,000원 정도 되고요. 서울은 0.1, 그러니까 1,000호 정도가 되는 거고 1이네요. 1, 지금 1,000호 기준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인천은 2,100호가 아니라 3,000호 정도 돌파를 했고요. 서울은 지금 경기는 6,600호가 아니라 8,000호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11월달, 작년 11월달, 12월달은 월 10,000호 정도가 상승했고, 1월달은 7,000호 정도 상승했습니다. 월 10,000호라 그러면 1년만 그런 식으로 미분양세 쌓이면은 12만 호입니다. 1년 만에. 12만 호, 13만 호이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 미분양 쌓이는 속도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적체되는 것이 10만 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현재 7만 5천 원 정도. 특히 대구 같은 거 아까 1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작살이 났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대구 지역은 당분간은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만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자,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가 아니라 자금을 공급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공사들 많이 벌 때 많이 벌고 또 안 벌 때는 뭐 정부한테 손 벌리냐, 이런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대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좀 보면서 정말 미분양이 더 많이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충분히 지금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만으로 수요 회복에 긍정적.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한국은행 쥐고 흔들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법령을 좀 완화해 주는 것 뿐인데, 그래서 규제 완화를 대폭 풀었죠. 지금 1.3 대책 이후로 잠깐 또 반짝했었죠. 이때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고, 그럼 강남, 상구를 언제 푸나요?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푸는 겁니다. 보통. 그 전에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강남, 상구 제외하고 전부 다 푼 게 2010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강남, 상구를 다 푼 게 언제냐면 한 2년 지나서 2012년 5월인가 6월달 때 그때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뭐 몇 개월 동안은 좀 침체였지만 어쨌든 그거가 최종 마지막으로 모든 규제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카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면 강남 상구도 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이 해제되게 되면 LTV 70%는 완화가 되고 세제 전매 제한 상당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이 안 되고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겠죠.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벌써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이거는 다주택자가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자는 일반세율 플러스 30%의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1년, 그리고 또 1년 연장됐죠. 24년 5월까지 일반 과세, 다주택자도 그냥 1주택자 똑같이 일반 과세로 지금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취득세 부분은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그 변경이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 제도 같은 것도 이게 뭐 사실은 이 제도를 좀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맞긴 하죠. 맞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의 이제 수혜자입니다. 저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높게 몇 개를 샀는데 이게 상생 임대인이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뭐냐면 5% 이내로 인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2년 거주 요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이걸 상생 임대인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투자로 산 집을 거기 가서 2년을 전세대원이 가서 어떻게 거주합니까?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2년 거주를 그냥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큰 세법적 이익을 세금의 이익을 좀 보실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쭉 있어요. 생애 최초자 LTV 80%, 뭐 DSR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LTV 80% 파격적인 제한이고 15억짜리 초과 아파트 대출 안 나왔지만 이것도 대출 일부 허용하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대출, 그다음 세무, 그다음에 어떤 규제 지역 이런 것들로부터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내보게 되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 경기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당연하겠죠. 규제는 계속 올해 내내 완화할 것이다. 다만 향후 주택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는 변화가 불가피하고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하더라도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혜택을 크게 받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 100% 면제 이러면은 당연히 거기 수요가 또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데는 한마디로 정부의 목표대로 부동산 경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연착륙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하는 거고요. 23년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장기간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이거는 뭐 인정하죠. 너무나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정상 추세에 도달 때까지 최대한 부작용 없이 조정이 일어난다는 과제를 가진 셈이고 한편으로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사실 금리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계속 완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해갈 거고요. 금리가 사실 풀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 지금 대출을 풀어줬지만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해줘도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으로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환율의 변동도 그렇고 그래서 연준이 좀 금리를 좀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거나 발언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죠. 안 하고 지금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부가 지금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좀 상충되면서 규제는 완화하지만 금리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상충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저점을 찍고 저점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세하게 지역별로 투자하려는 대상을 잘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다음번에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